우리 본게임 가족 여러분 엄청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현장 전문가들이 나오니까 우리끼리 하는 게 지루하실 때도 됐죠. 네, 진짜 현장 전문가분들이 나옵니다. 밀리터리 사이언스의 신뢰한 만남 본게임 오늘도 본영으로 곧장 진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본게임 2의 MSG입니다. 오늘의 주제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시죠. 또 차오릅니다. 또 차오라. 자, 우리나라 명품 무기들이 세계를 향해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과거 외국 무기 체계를 원조 봤던 대한민국이 이제는 독자 개발 무기를 수출하고 또 외국 장병분들께 관련 교육까지 하는 그런 시대인데요. 자, 오늘부터 2주에 걸쳐서 육군 국제과정 교관님들을 모시고 생생한 후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육군 국제과정이 성학년 마무리가 됐는데 육군 국제과정이 뭐지? 이런 분도 계시긴 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지난 7월 1일부터 25일까지 2025-2기 육군 국제과정이 실시됐습니다. 육군 국제과정 KAIC Korean Army International Course 이게 뭐냐 하면은요. 자, 설명을 드리면 국산 무기 체계를 도입했거나 도입 예정인 국가의 장병들에게 K 무기 운용 정비 노하우를 영어로 교육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주요 방산협력국이 실제 운용자인 한국군으로부터 정규 교육을 듣기를 희망해서 개설이 된 겁니다. 네. 자, 2025-2기 육군 국제과정은 대전, 전남 장성 일대 병과학교 등에서 K2 전차와 K9 자주포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졌는데요. 관련 영상이 공개되자 반응이 아주 뜨거웠습니다. 대한민국 국력이 고스란히 느껴진다. 자랑스럽다. 감격스럽다. 어떻게 대한민국 이런 나라가 됐을까요? 네. 그리고 사실 우리 무기를 쓰시려고 하면 한국에서 배우는 게 제대로의 FM 아니겠습니까? 기본 코스가 돼야죠. 그렇죠. 네. 이게 한식을 우리 중국식 요리사한테 배울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원조가 있으니까. 원조가 있으니까. 다들 잘하시긴 예, 하겠습니다만. 예, 예. 네. 특히 저는 그 댓글에 자주포탄의 양궁원. 그냥 불스 아이예요. 그냥. 텐닝 안에 있는 그 카메라를 딱 맞춰서 깨트리는. 자주포가 해냅니다. 우리 장비 그리고 우리 교관님들께 배운 우리 교육생분들은 가능합니다. 2025 2기 육군 국제과정 2025 2기면은 당연히 1기도 있고 이거 첫 교육이 아니란 얘기죠. 네, 이미 1년 넘었고요. 네. 지난해 2024년 7월 9일부터 8월 1일까지 외국군 대상으로 육군 국제과정 교육이 최초 실시가 됐고요. 폴란드, 호주, 이집트 이때는 3개국 그리고 14명의 장병이 참가했던 교육이었고 당시에는 이제 K9 자주포 교육만 이루어졌습니다. 네. K9 사용 방법, 전술적 운용 요령, 정비 분야 교육이 진행됐고요. 그리고 작년 11월 18일부터 또 3주 일정으로 24년 후반기 육군 국제과정이 실시가 됐고 이거는 전반기 없었던 K2 전차 기본 과정, 정비 과정이 추가 개설됐고 참여국가 교육생 규모도 늘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루마니아, 카타르, 튀르키예, 베트남이 합류가 돼서 7개국 35명으로 2배 이상 확대가 됐으니까 그만큼 반응이 좋았기 때문에 이렇게 가능했던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올해 넘어와서 지난 5월에는 2025 1기 육군 국제과정이 개최가 됐는데 다연장 로켓 천무를 수입한 호마르 K 운영국인 폴란드군 16명이 참가해서 천무 관련 교육이 또 이뤄졌습니다. 그 다음이 바로 최근에 실시됐던 2025 2기 육군 국제과정 이렇게 4번의 교육 과정이 이루어진 거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육군 국제 과정 덕에 외국이 우리 어떤 대한민국 무기체계에 관심이 많은지 한눈에 알 수 있었는데요. 지난해 최초 개설된 교육 과정은 역시 전 세계를 활용하지 않습니까?
K9 이거부터 믿고 쓰는 K무기 K9부터 시작이죠. 예. 그러니까 전 세계 자주포 시장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게 K9의 자주포입니다. 절반도 되다는데 절반 이상입니다. 예. 부동의 세계 1위예요. 그렇죠? 예. 작년 기준 K9 생산량이 무려 1,800대 이상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수출국도 어마무시하죠. 자, 2001년 튀르키예를 기점으로 해서 자, 인도, 노르웨이, 핀란드, 에스토니아, 이집트, 호주, 폴란드, 루마니아 등 9개 국가에 수출이 됐고요. 예. 이 중에서 나토 회원국만 6개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운용국만 10개 국가인 셈인데요. 자, 그런데 최근 세계 11번째 K9 유저 클럽 국가가 탄생을 했습니다. 네. 자, 소식 들으셨죠? 바로 그럼요. 베트남입니다. 신짜오. 감사합니다. 베트남. 예. 작년 교육 때부터 베트남 분들이 함께 하셨었잖아요. 뭔가 좀 좋은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나 이렇게 도입을 하고 뭐 계획이 좀 나왔던가요? 지난달에 방산업계 소식에 따르면 계약 체결이 7월 말에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정부 간 거래, G2G 거래로 G2G도 되겠군요. 네네. 예. 이렇게 베트남에 공급될 K9 자주포는 20문에서 25문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금액으로 환산하면 2억 5천만 달러, 3,500원. 와, 예. 사실 그동안에 이제 베트남 고위급 장성이 우리나라 방문해서 자주포 운영 부대를 시찰하기도 했고 협력이 강화되고 있다 이런 말은 있었는데 계약 소식이 좀 안 들려오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드디어 K9 수출 계약이 이루어졌다는 소식이 들어온 거죠. 예, 뭐 경제도 문화도 베트남이랑 우리가 얼마나 가깝습니까? 이제 밀리터리 분야도 함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얘기를 나눌수록 육군 국제과정 그 현장이 어땠는지 궁금해지는데 그래서 실제 외국군 대상 교육을 진행하셨던 분들을 본게임2 스튜디오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모실 분은 육군 포병학교의 이근우 중사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육군 포병학교의 이근우 중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육군 포병학교의 포술 이교육단 소속의 이근우 중사입니다. 아, 예. 아, 이거 정복 입으신 분을 때 보이니까 또. 포스가 남다릅니다. 그러니까요. 예. 포병병과 하사 뭐 어떤 분들을 주로 교육하십니까, 그러면? 저는 장성 상무대에 위치해 있는 육군 포병학교에서 예. 포병병과의 하사 그리고 중사 교육생들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군 국제과정에서는 24년 전반기와 후반기 그리고 올해 25년 전반기까지 총 3회 이루어진 교육에 모두 교관으로 참여해서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실제로 그 교육 담당 뭐 과목이라고 할까요? 그럼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저는 K9 자주포의 사격 전 정확도를 점검하고 조종하는 절차인 조준감사 교육과 그다음에 K9 자주포의 전용으로 탄약을 재보급해주는 장비인 K10 탄약운반 장갑차 운용 교육을 실시를 했고 그다음에 K9 자주포의 장점으로 꼽히는 사격 재원을 스스로 계산하고 실시할 수 있는 자동 이모드 기능에 대한 교육을 진행을 했고 그 이외에도 개인 그리고 팀 직책 임무 수행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혼자서 다 하시는 거 아니에요? 자주포 조종이나 정비 같이 더 수많은 교육들이 더 많기 때문에 네. 꽤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중에 또 일부다. 예. 네, 맞습니다. 그런데 외국 장병을 교육하는 국제과정. 이거 교관님 이거 아무나 될 수 있는 건 아닐 텐데요. 어떻게 치열한 경쟁을 뚫고 이렇게 되었습니까? 어떤 계기로 그런 역할을 맡게 되셨어요? 최초의 육군 국제과정이 개설될 당시에 제가 운용 교관 임무 수행을 하고 있는데 자주포 점포 운용에 대한 교육을 필요로 하고 그 교관을 선발한다고 해서 지휘관께서 기회를 주셔가지고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시키신 거 아니에요? 우리 이중사 이중사 자네가 적임이야? 이렇게 되신 거예요 아니면? 제가 또 자신 있게 해보겠다고 한번 말씀드려서 예. 역시, 그렇죠. 역시. 또 지휘관님의 또 이렇게 결심도 있어야 되는 거고요. 예. 근데 막상 이렇게 또 맡아보시니까 또 어떤 기분이 드시던가요? 육군 국제과정이 육군 최초로 개설되는 과정이었고 그 다음에 외국군들을 교육한다는 것 자체도 제가 외국군을 교육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긴장도 많이 되고 많이 떨렸지만 제가 가장 잘 아는 장비이고 가장 잘 다룰 수 있는 K9 자주포를 교육한다는 사실에 설렘이랑 그리고 기대감으로 바뀌어서 열심히 교육 준비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국문으로 된 이거를 교본을 가지고 영문으로 옮기는 것도 옮기는 거지만은 그 나라 사람들의 문화와 수준 같은 것도 감안해서 또 얘기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교육생이 과연 이제 얼만큼 숙달이 돼 있고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장비가 아니라도 이런 거에 돼 있는지 이게 물론 교육에 기존에도 많이 시키셨겠지만은 국제교육 처음이고 뭐
뭐 떨렸을 것도 같은데 혹시 이제 당시 뭐 현장 분위기나 이런 거 기억나시는 게 있으신지? 아무래도 최초로 처음에 개설돼서 교육이 진행되다 보니까 처음에는 상당히 좀 긴장감도 많이 감돌았고 한국어로 교육을 하는 부분이 아니라 영어로 교육을 하다 보니까 이제 번역 문제에서도 굉장히 좀 소요가 많이 필요했었는데 그래도 교관들도 마찬가지로 교육 준비를 하면서 실수하지 않아야 하고 철저하게 교육을 해야 된다는 사명감 때문에 교육 준비를 하면서 많이 좀 딱딱하고 좀 경직된 모습이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막상 교육이 진행되다 보니까 또 교관들이 늘 하던 대로 교육에 들어가고 교육생들과 대화하고 그다음에 교육생들이랑 몸으로 부딪히면서 교육을 하다 보니까 금방 또 긴장감이 다 풀리고 교관들이 늘 하던 대로 교육생들은 열정을 갖고 교육에 참여해주고 교관들은 무엇이라도 하나 더 많이 가르쳐주고자 열정을 갖고 참여하면서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르게 금방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뭐 잘하셔서 그런가 최근에 있었던 2025 2기 육군 국제과정 이게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는데 그런 모습 아닙니까? 네, 그렇죠. 2025 2기 육군 국제과정은 역대 최대 규모가 됐고요. 예. 루마니아, 이집트, 폴란드, 호주, 베트남, 튀르키예 이렇게 6개 국가에서 68명의 교육생이 참여를 했습니다. 기존에 3주였던 교육기간이 또 4주로 연장이 됐고요. 교육과정도 이제 심화 과정이 분리가 됐고 이렇게 이런 얘기를 듣다 보면 궁금한 게 뭐냐면 이게 물어봐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 6개 나라 중에 가장 열정적이고 열심히 하는 교육생은 이거 애매하다. 그냥 가장 어디가 떨어지든가 이러면 그냥 답이 나오는데 열정 3개국 뽑아주신다면? 사실 굉장히 말씀드리기가 좀 예. 불편한 사실인 게 참가국 모든 교육생들이 굉장히 열의가 많이 넘쳤습니다. 저희가 자체 제작한 교재를 활용해서 야간에도 이제 복습과 예습 그리고 사전학습을 하고 싶다고 굉장히 많이 요청을 했는데 보안 문제가 있다 보니까 정규 교육 시간에만 교재를 불출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일부 제한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만큼 교육생들이 열정이 많이 넘쳤어서 어느 교육생들이 특별히 열정이 넘쳤다라고 말씀드리긴 조금 어렵고 과제를 뽑아보자면 루마니아 국가 교육생들 같은 경우에는 자주포 조종 교육을 실시할 때 실제로 장비를 타고 하는 것에 굉장한 열의랑 열정을 보이면서 실습에 열심히 참여를 했고 폴란드 교육생들 같은 경우에는 대포 정비 교육을 진행을 할 때 굉장히 많이 열정을 가지고 참여를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운용 교관이다 보니까 호주 교육생들이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호주 교육생들이 장비를 실습하는 교육을 진행을 할 때 정말 실습을 끊임없이 진행을 했고 본인들이 질문을 한 부분에 대해서 만족이 되지 않으면 해소가 될 때까지 저한테 물어봐서 좋게 말씀드려서 좋은 의미로 교관을 정말 귀찮게 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 기억이 정말 많이 남습니다. 최근에 이제 베트남 수출 하잖아요. 네. 우리 K9이. 근데 베트남 분들도 오셨었는데 베트남 분들의 그 분위기는 어땠어요? 베트남 국가는 작년 24년 후반기에 네. 3명의 교육생이 참가를 했습니다. 소령 1명과 중위 2명이 참가를 했는데 아무래도 K9 자주포에 대한 경험이 아예 전무하다 보니까 조종하고 정비하고 운용하는 그리고 실사격까지 이어지는 교육을 받으면서 장비의 우수성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을 많이 하고 감탄하고 자국으로 복귀한 경험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올해 7월에 계약을 했는데 작년에 인원을 파견했다는 거는 그때도 왠지 베트남에 수출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까? 베트남은 K9도 없잖아요. 제가 정확한 사실은 잘 모르지만 그때부터 관심을 많이 우수성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관심을 많이 갖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분들이 가서 또 높은 분들 앞에 얼마나 많이 얘기를 하셨겠습니까? K9 제가 교육 받아보니까 엄청 베트남에 필요한 장비입니다. 이렇게요. 베트남 우리 장병분들이 추후에도 만족스럽게 K9을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계약. 그럼 인도는 언제쯤입니까? 언제 베트남 분들이 K9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게 이러면 좀 올해 안에 K9 자주포가 베트남에 인도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7월에 계약할 때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올해 안에 뭐 가요? 근데 이게 이제 초고속 납기가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요. 베트남이 도입하는 게 신장비가 아니라 창정비를 완료한 중고 자주포를 도입하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한국군이 운영했던 K9을 가지고 이걸 이제 창정비를 막 마친 거를 딱 이 모든 성능 100% 확인하고 난 다음에 이거를 그냥 그대로 해외 수출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덕분에 이제 신품보다 훨씬 더 빠르게 도입이 가능했고 사실 가격도 저렴하죠. 그러니까 베트남이 이제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국력과 예산 안에서 효율적인 선택을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사실 보면 핀란드하고 노르웨이도요 중고로 도입했어요. 그래서 이 성공적으로 전력화했던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성공 사례를 보고 이제 따라간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베트남이 뭐 여러 자주포 뭐 전 세계적으로 많은 모델이 있는데 우리의 K9을 선택한 이유가
아는데 뭘까요? 베트남은 하노이 가까운 그 북부 국경지대에다가 K9을 배치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아시다시피 유사시에 중국군이 침투할 수도 있는 그런 국경 산악지대잖아요. 예. 해발 고도가 높고 지형이 험하니까 여기서는 사실 빠르게 사격한 후에 빨리 이탈이 가능한 이런 K9 같은 첨단 자주포가 좀 절실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이미 능력을 입증받은 K9을 선택했다고 보여지고 그 결과로 베트남은 공산권 국가 최초로 K9을 도입한 나라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그리고 이제 이걸 바탕으로 K9이 계속 동남아시아 쪽에서 영역을 확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할 수 있죠. 예. 그럼 산악지대 같은 이런 험한 지형에서는 K9이 딱이죠. 이 공지 앞에서 문자 쓰는 것 같아가지고 이 진짜 운용자 전문가 앞에서 얘기하기 좀 그렇긴 합니다만 자, 일단 K9은 보면은 나토 규격의 155mm 포탄을 사용을 하는데 자, 최대 사거리가 40km 이상, 그 다음에 15초 이내에 세 발의 연사가 가능하고 최대 속도 시속 60km의 기동성으로 신속하게 적의 반격, 대포병 사격을 피할 수가 있고 특히 이제 사격 준비 시간은 정시 30초, 기동 중에도 60초 이내로 단축돼서 기동 중 공격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독일의 MTU 엔진을 대체할 국산 파워팩이 개발이 완료가 되면서 해외 진출에 더욱더 탄력을 받고 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카탈로그 스펙은 그런데 실제 운영하시는 우리 중사님 보시기에는 방금 말씀드렸던 뭐 산악지형 그리고 여러 가지 스펙들 이거 오케이 100% 동의하십니까? 어떠십니까? 네, 동의할 수 있습니다. 네. 방금 전에도 정말 정확한 정보를 많이 설명을 해주셨고 강력한 화력 성능과 신속한 기동성을 바탕으로 해서 험지뿐만 아니라 일반 지형 그리고 어떠한 지형에서도 충분히 임무 수행이 원활하게 가능하게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베트남 그 산악지형 말씀드렸잖아요. 네. 산악에 진짜 확실히 도움이 됩니까? 네, 실제로 자주포 조종 교육을 실시할 때도 험지 그다음에 경사지 교육까지 다 실시할 정도로 아무런 이상 없이 운용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 최근 좀 화제가 되고 있는 그 수도 기계화 보병사단 북진대대의 K9A1 자주포 반장님이 하신 말씀이 있는데 어느 정도의 능력을 갖고 있어요, K9A는? 지금 여기가 가평인데 잠실 롯데타워를 타격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해서는 안 되겠지만 예. 그러니까 아니 하여튼 거리상으로. 거리상. 예. 오. 근데 실 운용자인 이중사님께서 보시기에 이게 가평에서 거리가 얼마인데 이게 가능할까요? 결론적으로만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K9 자주포의 최대 사거리는 40km까지 사격이 가능을 하고 가평에서 잠실 롯데타워까지의 직선 거리를 계산을 해보면 38km가 나가서 사격이 가능합니다. 2km가 남네요. 다른 예시를 살짝 드리면 이곳 국방홍보원에서 수원시청까지 사격이 가능합니다. 진짜 제대로 이 쏙쏙 박히네. 네. 여기서 수원까지 네. 그 자주포 쏘면 날아간다고요? 한 가지 의견을 더 덧붙여서 드리면은 현재 개발 중인 복합 추진탄이 전력화가 완료가 되게 되면 최대 사거리가 54km까지 증가하게 돼서 이곳 국방홍보원에서 용인시청까지 우와. 저희 사무실 옆인데요. 여기 용인시청. 기가 막힙니다. 네. 그리고 또 뭐 궁금한 내용이 많은데 육군 국제 과정 중 각 나라 교육생들이 가장 놀라워했던 K9의 장점 딱 세 가지 현장 그 소리가 듣고 싶습니다. 제가 직접 교육을 하고 실일 사격 안전 통제도 진행하면서 네. 제가 느꼈던 것들 위주로 말씀을 좀 드릴 텐데 아마 실제 교육생들이 체감하고 느꼈던 장점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로는 먼저 K9 자주포의 포탄 장전 장치에 대해서 교육생들이 많이 만족하고 감탄하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실제 포탄 사격을 실시할 때 교육생들은 자주포 내부에서 대포를 방열하고 그다음에 탄약을 장전해서 사격까지 실시를 했는데 탄약을 장전하는 절차에서 K9 자주포의 장전기라고 하는 그 장전 장치가 40kg가 넘는 탄약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장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교육생들이 쌍따봉을 날리거나 네, 영어로 어썸을 외치는 등 원더풀 뷰티풀. 성능에 대해서 많이 만족하는 모습을 제가 직접 봤습니다. 두 번째는 아무래도 자주포의 기동성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을 많이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K9 자주포는 완전 무장하게 되면 그 무게가 47톤까지 이르게 되는데 이걸 1000마력 엔진이랑 유기압 현수장치 시스템을 활용해서 완벽하게 커버를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신속한 기동과 방향 전환 그리고 360도 제자리 선회까지 가능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궁금한데요. 자주포 사실 그 군에서 찝차만 몰아도 그 면허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자주포 면허가 있습니까? 자주포도 K9 계열 그리고 K55 계열 조종 면허를 다 취득을 해야 조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종하는 그 역할을 맡은 장병들은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아무나 조종할 수가 없습니다. 예. 우리 중사님은 뭐 저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를. 병환인데 지금. 예. 하나만 파신 줄 알았죠. K9만 파신 줄 알았지. 나는 다 파셨구나. 예. 또 말씀해 주시면 예. 마지막으로는 아무래도 그 강력한 화력 성능에 대해서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대포 내부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버튼 하나만 눌러서 방열을 실시하고 탄약을 신속하게 장전해서 사격을 실시한 것도 경험을 했을 뿐더러 자주포 내부에서는 실시간으로 표적지에 대한 영상을 관측을 했는데 사격을 실시했을 때 표적지에 정확하게 포탄이 명중하는 것을 보고 교육생들이 많이 만족하면서 마찬가지로 또 쌍따봉을 날렸던 네. 네. 그 해외 교육생분들이 와 대한민국 K방송 기술력 이거 짱인데 제일 놀라는 부분이 있다면 어디 있을까요?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은 K-10 탄약 운반 장갑차 교육이 아닐까 싶습니다. K10 예. 국제가정 교육에 참여한 모든 다른 외국군 교육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 자국에서 탄약을 적재하고 보급을 할 때 다 일일이 인적 자원들이 도수로 들어서 탄약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근데 탄약 한 발당 약 40kg가 넘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무거워서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은 많은 체력이 소모가 되고 많은 인적 소요가 될 텐데 K-10 탄약 운반 장갑차는 분당 12발씩 탄약을 이송하고 보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교육을 하면서 교육생들이 버튼만 하나 누르면 무거운 탄을 한 번에 옮기고 보급하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그 장비 설계에 대한 우수성에 대해서 너무 많이 기술력에 대해서 만족을 많이 한 부분이 K-10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러니까 로봇이잖아요, 사실은. 로봇이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이미 그 우리 언제니까 2000년대부터 로봇을 투입해서 군에 쓰고 있던 거하고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포탄 무인화 얘기도 나오지만 이제 무인 자주포 얘기 나온단 말이죠. 그때 뭐 K-10도 아마 무인화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첨단의 시스템을 끌고 간 나라가 과연 몇이나 있을까? 손가락으로 좀 세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저 군대 생활을 할 때만 해도 그 군대에서 제일 흔한 게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 장비 하나만 오면 되는 거 전부 이거 그냥 손으로 다 해결했었는데 와, 네. 현장 중심의 그런 마인드가 좋고요. 현재 운영하시는 분이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면 앞으로도 뭐 지금 절반 이상 뭐 전 세계 이 셰어 우리가 갖고 있지 않습니까? 더 넓어지겠죠? K9 수출 뭐 앞으로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미 이제 지난 2022년 폴란드에 K9 총 672문을 공급하는 기본 계약을 맺지 않습니까? 이후 2022년 8월과 2023년 12월 두 차례에 걸쳐서 자주포 360여 문에 대한 계약을 이렇게 두 차례에 걸쳐 체결을 했고요. 앞으로 남은 300여 문에 관해서도 추가 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 폴란드 국방부가 최신형 K9 도입 사실을 밝히면서 제16기계화 사단과 18기계화 사단에 실전 배치했다는 소식도 전했는데요. 자, 이곳은 러시아에서 불과 30km 거리의 폴란드 국경에 배치가 된 겁니다. K9의 최대 사거리가 이제 40km 이상임을 감안을 할 때 러시아 본토까지 직접 타격이 가능하다고 이제 평가가 되고 있고요. 폴란드는 동부 전선의 전력 공백을 효율적으로 메우는 동시에 유사시 선제 타격 능력까지 갖추게 되는 셈입니다. 앞으로 K9은 이 폴란드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극복하는 방패이자 창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네. 베트남, 폴란드, 우리 K9이 그 나라의 국경을 아주 뭐 든든하게 지키겠네요. 네, 그리고 지난 4월에는 그 네 번째로 K9 유저 클럽이 폴란드에서 열렸는데요. 네. 당시에 폴란드 육군 제18 포병여단에서 실전 배치된 K9 자주포의 실사격 시연을 선보였습니다. 폴란드에서 네. 유저 클럽이 열렸군요. 예. 당시에 이 K9 유저 클럽 현장에서 에스토니아 국방부 중령 그리고 루마니아 육군 중령 이런 분들도 K9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는 인터뷰를 남기셨고요. 지금도 쓰시고 앞으로 쓰셔야 될 텐데 폴란드 장병분들의 이 K9에 대한 그 평이 궁금해지네요. 폴란드 교육생들은 대부분 K9 자주포의 기동성에 대해서 엄청나게 만족을 하는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K9 자주포의 효율적인 정비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감탄을 많이 했고 그다음에 포탄 장전 장치의 우수성에 대해서도 많이 만족을 하는 모습을 실제로 교육 후에 설문조사에서 답변을 그렇게 해줬습니다. 기억에 남는 폴란드 교육생들이랑 에피소드가 하나 있다고 하면 K9 자주포는 자동 사격 통제 장치를 이용을 해서 버튼만 한 번 누르면 대포를 원하는 사격 지역으로 방열을 할 수 있는 기능을
탑재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을 자동 방열 교육을 통해 실습을 했습니다. 하지만 폴란드 교육생들은 실제 전장의 제한적인 상황을 가정을 하면서 자동 사격 통제 장치가 고장나면 어떻게 방열을 할 건데? 라는 식으로 저희에게 반문을 던졌고 그렇죠. 실전 상황은 또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모르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동으로 방열하는 것도 배우고 싶다라고 저희한테 현장에서 즉석에서 건의를 해서 지휘관께 보고를 드리고 현장에서 교육 계획을 수정해서 수동 방열까지 바로 교육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 뭔가 매뉴얼이 있었나 보죠? 제가 교육하고 있는 하사 교육생들, 중사 교육생들에게도 교육 과정 내에 당연히 교육을 하는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군요. 폴란드에서는 기존에 운영 중인 그 크라프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비교해서는 뭐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또 전해주실 수 있나요? 폴란드에서 운용 중인 크라포 자주포는 영국의 AS-90 자주포의 포탑과 우리나라의 K9 자주포의 차체를 섞어서 만든 자주포입니다. 근데 자국에서 운용 중인 크라포 자주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K9을 추가 도입할 것을 검토하고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 그 모습 자체가 K9의 우수성을 자동으로 이제 입증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 추가 도입이 그냥 뭐 더 물어볼 필요가 없겠네요. 아니 왜 추가 도입하겠어요? 심지어는 뭐냐면 네. 그 크라프를 대부분 우크라이나로 줘버렸어요. 다 줘버리고 아예 그냥 K9으로 야 이거 차대는 좋은데 미가 좀 쓸모가 없네. 그러니까요. 미도 한국제로 가자. 그렇게 네, 해서 맞습니다. 그런 거죠. 네. 자,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K9 자주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미국에는 애니라는 사랑스러운 애칭으로 불렸던 거대한 대포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름이 애니인데 하지만 그 이름 뒤에는 도시 하나를 통째로 지워버릴 수 있는 인류 최악의 공포가 숨겨져 있었다고 하는데요. 애니라는 그 친근한 이름 뒤에 숨겨진 그 대포가 도대체 뭔지 냉전 시대 진짜 위험했다고 하는데요. 본방 야사에서 그 비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냉전 시대 펜타곤의 장군들이 풀어야 했던 가장 끔찍한 수학 문제였습니다. 동쪽에서 밀려오는 4만 대가 넘는 구소련과 바르샤바 조약기구의 전차, 그리고 서쪽을 지키는 1만 대에 불과한 나토의 전차. 재래식 방법으로는 이 절망적인 부동호를 결코 뒤집을 수 없었죠. 결국 미군은 이 방정식을 풀기 위해 인류가 한 번도 사용해 본 적 없는 금기된 변수를 투입하기로 결정합니다. 전세를 뒤집기 위해 미국이 선택한 방법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제2차 세계대전의 영웅이었던 미 육군은 종전과 함께 이상한 굴욕감에 휩싸입니다. 전쟁을 끝낸 영광의 상징이 지상군이 아닌 B-29 폭격기가 투하한 원자폭탄에게 돌아갔기 때문이었는데요. 육군은 핵시대에 거대한 지상군은 필요 없다는 육군 무용론에 시달리며 위기감에 휩싸였죠. 한편 유럽에서는 구소련의 붉은 군대가 동유럽을 장악하며 서방 세계를 위협하고 있었는데요. 당시 나토가 보유한 전차는 약 1만 대에 불과했던 반면 구소련과 바르샤바 조약기구는 4만 대가 넘는 압도적인 기갑 전력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압도적인 수의 구소련 기갑 부대가 서유럽으로 밀려 들어갈 가장 유력한 침공 경로로 꼽혔던 곳이 바로 독일의 풀다 갭이라 불리는 평원지대였죠. 재래식 전력으로는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는 상황 속에서 미 육군 지휘부는 깨달았습니다. 구소련과의 군사적 전쟁과 공군과의 정치적 전쟁을 동시에 이길 수 있는 단 하나의 카드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금기시되던 아이디어를 하나 꺼내들었습니다. 도시를 파괴하는 전략 핵 무기가 아닌 오직 전장에서 적의 군대만을 섬멸하는 전술 핵무기. 바로 포병의 상징인 대포에 핵폭탄을 쏘는 아토믹 애니 프로젝트가 태동하게 됩니다. 1951년 처음 모습을 드러낸 아토믹 애니 M65 원자포는 구경 180mm, 총 무게 85톤에 달하는 거인의 풍모를 자랑했는데요. 특히 이 거포를 움직이기 위해선 캐너스사에서 특수 제작한 M249와 M250이라는 이름의
트랙터 2대가 필요했습니다. 앞뒤 트럭 운전수는 인터컴으로 완벽하게 호흡을 맞춰 거대한 포를 끌고 밀어야 하는 고기에 가까운 운전을 해야 했죠. 이 괴물이 쏘아 올리는 것은 일반 포탄이 아닌 15킬로톤급 핵탄두 W9이었는데요. 도시 하나를 파괴할 수 있는 힘을 야전 포병이 운용하게 된 거였죠. 포탄은 좁은 포신에 맞추기 위해 나가사키에 투하된 방식보다 기술적으로는 단순하지만 신뢰도 높은 건파입, 즉 총의 원리를 이용한 핵폭탄, 핵 분열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1953년 5월 25일 오전 8시 30분 아토믹 애니는 네바다 사막에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는데요. 인류 역사상 유일무이한 핵포탄 실사격 시험 업샷 노홀 그래블 실험이 진행되었죠. 미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 등 최고위급 인사들이 8km 밖 참호에서 숨 죽인 채 지켜보는 가운데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5, 4, 3, 2, 1. 지축을 흔드는 굉음과 함께 280mm 핵포탄이 발사되었고 약 19초 후 11km 떨어진 목표 지점에 소리 없는 성광이 번쩍였죠. 이윽고 거대한 버섯 구름이 사막의 하늘을 향해 맹렬하게 피어올랐습니다. 실험은 대성공적이었죠. 이 압도적인 힘을 등에 업고 아토믹 애니는 총 20문이 생산됐는데요. 이후 867 야전 포병 대대를 시작으로 서독에 배치되어 구소련의 침공을 막는 최후의 보루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존재감 자체만으로도 공포를 선사했던 아토믹 애니. 막상 냉전의 최전선에 배치되자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현실적인 문제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는데요. 가장 큰 문제는 거대한 덩치였습니다. 발사 준비에 시간이 오래 걸려 적의 반격에 매우 취약했고 한 번 자리를 잡으면 이동이 거의 불가능해 손쉬운 표적이 되기 십상이었죠. 이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성공적으로 발사하더라도 그 결과가 더욱 끔찍하다는 건데요. 포탄이 터지는 순간 그 일대가 아군과 적군을 가리지 않고 방사능으로 오염된다는 점이었습니다. 즉, 지키려던 서독 땅을 스스로 파괴해야만 하는 자살적인 무기였던 거죠. 그렇게 아토믹 애니는 등장한 지 불과 10년 만인 1963년 쓸쓸하게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더 작고 효율적인 전술핵 미사일인 어네스트 존 로켓과 초소형 핵포탄 W48이 등장하게 되면서 그 자리를 내어주게 됩니다. 아토믹 애니는 냉전이라는 시대가 얼마나 비이성적인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거대한 강철의 상징이었죠. 비록 실용적이지 못한 무기로 짧은 생을 마감했지만 전장이 언제든 핵 전쟁터로 변할 수 있다는 섬뜩한 경고를 오늘날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육군 국제과정에서 교육을 담당하고 계신 우리 포병학교 이근우 중사님과 말씀 나눠보고 있습니다. 자, K9 자주포를 접한 외국 장병들의 얘기를 들으니까 K9이 더욱더 자랑스러워지는데요. 자, K9의 수출 도전에 계속 이어집니다. 다음은 끝판왕에 우리가 다가갑니다. 바로 미국 진출이요. 미국! 진짜 글로벌 시장을 장악하려면 미국을 장악을 해야죠. 네. 네. 미 육군은 자주포 현대화 사업, 그러니까 SPHM, 그러니까 Self Propelled Howitzer Modernization 이런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미국 혹은 해외에 현존하는 155mm 자주포 중에서 미 육군의 적합한 모델을 찾아서 그러니까 자기들이 새로 만든 게 아니라 그걸 찾아서
곧바로 실전 투입이 가능한 자주포를 운영하겠다. 바로 이런 취지입니다. 지난해 10월 K9 제작사인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미 육군과 자주포 현대화 사업 SPHM 추진을 위한 성능 시험 계약을 맺었습니다. 당시 미 육군의 선택을 받은 업체는 5군데로 한화에어로 외에도 아메리칸 라인메탈 비클, 보포스, 그다음에 독일의 GDELS, 이스라엘의 엘비시스템 USA 이렇게 이제 요 회사들과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자, 이 중에 K9이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뭐 유럽, 중동이 아니라 아시아에서 유일한 대표 주자로 나서게 된 거죠. 경쟁사들 보니까 이거 뭐 그 레벨이라는 거 아닙니까? 일단 쟁쟁한 라이벌들 많네요. 예. 이후 K9 자주포는 현지 이제 실사격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마치면서 기술력을 입증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고요. 네. 근데 이제 사실 요거 이후에 자세한 보도가 없는 상황이라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조금 궁금하긴 합니다. 예. 그런데 미국 진출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난해 10월에 개최된 미 육군협회의 방산 전시회에 K9 자주포 성능을 개량한 모델인 K9A2의 실물이 전시가 됐습니다. 네. K9A2는 한마디로 자동화 자주포라고 할 수가 있고 자동 포탑을 탑재를 했고요. 그래서 탄약과 장약을 100% 자동으로 장전할 수 있기 때문에 6발이었던 분당 최대 발사수가 9발로 늘어났고 뭐 상당한 차이가 아니겠습니까? 신속하고 집중적인 포탄 발사 가능하고요. 운영 인원도 기존 5명에서 3명으로 줄었고요. 그리고 기존의 철제 궤도 대신에 복합 소재를 활용해서 진동과 소음도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K9 자주포는 미국 요청으로 실사격을 통해서 미 육군이 사용하는 포탄과의 호환성도 증명을 했고요. 미국의 그 정밀 유도 사거리 연장 155mm 포탄 M982A1 엑스칼리버 요 실사격 시험 당시에는 1m 미만의 원형 공산 오차로 목표물을 정확히 명중시켜서 현장 반응이 굉장히 좋았다고 하고요. 그 외에도 아까 말씀드린 그 지난 4월 폴란드에서 개최됐던 K9 유저 클럽에도 미국이 참관국 자격으로 참석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 그 분위기 괜찮게 좀 느껴집니다. 미국이 참관을 했다. 근데 미국 하면 뭐 다 본인들이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뭐 지금까지도 그런 뭐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니까요. 근데 왜 미국 쪽에서 왜 K9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걸까요? K9보다 성능이 안 되니까 그렇죠. 방법이 없으니까. 네, 현재 이제 미 육군이 운용하는 자주포가 이제 M109A7 팔라딘인데요. 자, 이 K9과 같은 155mm 구경을 사용하지만은 39 구경장 포를 채택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팔라딘의 최대 사거리는 22에서 30km 정도. 반면에 K9은 이 주포 구경장이 52 구경장, 그러니까 사거리는 40km 이상. 압도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예. 우리 이근우 중사님께서는 실제 자주포 운용자의 입장에서 자, 우리 K9과 미국의 팔라딘 사용 시 어떤 차이점이 대략 예상이 되실까? 어떻게 보면 약간 K9하고 K55 비교하는 거랑 비슷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먼저 예. 미국이 현재 개량한 자주포는 M109A6의 팔라딘 자주포에서 네. 개량을 해서 M109A7 팔라딘 자주포로 개량을 실시를 했습니다. A7 자주포로 개량을 하면서 K9 자주포와 비슷하게 포탑 자동화 설계를 진행을 해서 사격 제어를 확인하고 버튼 한 번만 누르면은 표적 지역으로 방열을 할 수 있는 기능은 동일하게 설계가 되어 있는데 그 장전 장치에서 조금 다른 부분이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K9은 포탄 장전 시스템을 활용해서 탄이 적재되어 있는 탄 적치대에서 버튼만 누르면 반자동으로 바로 약실까지 신속하고 정확하게 탄약을 장전할 수 있는 반면에 팔라딘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포수가 40kg가 넘는 탄약을 도수로 들어서 장전기에 올려놓고 그 이후에 반자동으로 장전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서 사격이 지속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아마 그 승무원의 피로도 누적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차이점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팔라딘은 675마력 엔진을 사용하고 있고 K9은 1000마력 엔진을 사용하고 있어서 기동력 부분에서 반드시 K9이 더 우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게 이렇게 버튼만 누르면이 원래가 탄 적치대, 네, 맞습니다. 이송기, 네, 장전기, 네, 약실 네. 이렇게 순서인데 미군은 여기서 장전기까지 손으로. 네, 맞습니다. 장전기까지 손으로 도수로 들어서 올려야 되고 보통 일반 성인 남자 175cm 키 기준 거의 가슴에서 목까지 들어 올려야 합니다. 20발 정도 하면은 거의
뭐 사람의 신체 구조에 따라 다르겠지만 사격이 지속될 경우에는 많은 피로도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왜요? 미군도 힘 좋은데. 하지만 K9 맞보면 그쵸. 못 돌아가요. 옛날로 못 돌아가요 절대. 네. 또 기존 K9 운영 국가 중에서 추가 도입을 검토하는 나라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와, 솔직히 쓰던 나라가 추가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그 좋은 소식이 아닌가 싶은데 우리 실 운용자 입장에서 교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가. 네. 실 운용자이기도 하고 교관 입장에서 장점이 100개 이상도 제가 충분히 된다고 생각이 들지만 꼽아본다면 우선 두 가지가 가장 먼저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화력의 우수성을 꼽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개발 중인 사거리 연장탄이 전력화될 경우에는 최대 54km까지 사격이 가능하게 되고 경쟁 상대로 비교되고 있는 미국의 팔라딘 자주포와 영국의 AS-90 자주포에 비해서 현저히 높은 화력 성능을 자랑하고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높은 기동력을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팔라딘은 675마력 엔진을 사용하고 영국의 AS-90 자주포는 660마력 성능의 엔진을 활용을 하는데 K9은 1000마력 엔진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만 봐도 당연히 엔진 성능이 우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독일의 PGH-2000 자주포는 전투 중량이 약 10톤 정도 더 무겁게 나가게 설계가 되어 있어서 실제 기동력에서도 K9 자주포가 훨씬 더 우세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그 내부 저는 안에 들어가 보지 못해서 내부 시설은 어떻습니까? 넓고 쾌적한 승무원실을 보유하고 있고 해외로 수출되는 제품은 히터뿐만 아니라 에어컨도 장착이 되어 있고 이거는 중사님 같은 이 좀 체격이 있으신데 이런 분들로 다 구성되면 좀 불편하고 그러진 않습니까? 좀 체격이 작은 분이 있어야 돼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 K9? 제가 실제로 운용을 할 때 제 체형보다 더 큰 저희 포수들을 제가 같이 데리고 있었는데 5명 다 들어가도 넉넉합니다. 나이스. 그래서 아마 외국군들도 K9 자주포를 경험하면 다른 자주포는 아마 쳐다보고 싶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영상 보니까 뭐 2m 넘는 분들 수영 가능하다. 뭐 이렇게 아주 국방 우리 그 KPN 방송만에 그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예. 우리나라 K9 자주포는 이제 훈련 과정도 선진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실제 장비 기동 없이 자주포 조작을 속달할 수 있는 시뮬레이터 실습이 또 가능하기 때문이거든요. 이 육군 국제 과정 당시에 외국 장병들이 K9 시뮬레이터를 접하고 어떤 반응을 좀 보였나요? 외국군 교육생들은 국제과정 교육관에 조종 교육을 할 때 조종 시뮬레이터를 활용해서 시뮬레이터 교육을 진행을 했습니다. 먼저 장비에 대한 친숙도가 없다 보니까 시뮬레이터를 활용해서 실제 상황과 유사하게 구성되어 있는 환경에서 장비를 조종하고 시뮬레이터를 경험을 하면서 먼저 장비에 대한 친숙도를 올렸고 그 이후에 실제 장비를 탑승해서 조종 교육을 진행을 하다 보니 교육생들이 실제로 많이 만족하기도 했고 하루 만에 기초 조종이 가능한 수준으로 실력이 향상되기도 했습니다. 교육 수료 간의 설문조사를 했을 때 교육생들이 실제 시뮬레이터 탑승을 통해서 두려움도 많이 해소가 됐고 자신감이 생겨서 실장비를 탑승할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고 잘 설계가 되어 있는 것 같다라고 답변했습니다. 폴란드 군인분이 본인 2m인데 어떻게 되게 뭐 좌석 같은 거 조절하면 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럼 질문. 서장훈 씨 탑승 가능? 탑승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네. 일반적인 의자 조절하듯이 높낮이와 그 자동차 시트처럼 앞뒤로도 조절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 가속 페달 브레이크 밟는데 전혀 제한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완전 롱다리도 되는군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전 세계 분들 이렇게 보시면 K9 자주포의 위상 진짜 높구나. 많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자부심도 느끼시고 어떻습니까? K9 자주포의 우수성을 제가 교육을 할 수 있고 이것을 외국군들에게 홍보를 한다고 제가 생각이 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열광하고 있는 K 방산의 우수성을 제가 몸소 체감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이러한 좋은 기회를 통해서 제가 대한민국 육군의 대표를 해서 군사 외교관 역할을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자긍심도 들고 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 견주어도 사실 손에 꼽을 정도로 우리나라의 국방력이 너무 강력하다는 것과 그다음에 전 세계 각국에서도 이 K9 자주포 체계가 탐낼 정도로 잘 만들어져 있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진 것 같아서 후배학교의 K9 교관이라는 사실 자랑스럽습니다. 네. 육군 과정을 통해서 우리 모두 더 높은 자긍심을 가질 수 있게 됐는데요. 현장에서 이렇게 고생하시는 관계자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함께 해주셨는데요. 이근호 교관님 어떠셨습니까? 우선 이 본게임 2의 애청자로서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 같이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좀 약간 영광이고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육군 대표에서 제가 군사 외교관 임무 수행을 한 것 같아서 자긍심이 들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포병학교를 대표해서 학교의 우수한 교육훈련 체계를 소개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굉장히 자긍심이 들고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K9 자주포 11번째 운영국 탄생을 축하하고요. 육군 국제과정을 통해서 12번째, 13번째, 14번째 K9 유저클럽도 탄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자, 두 분 끝으로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포병은 전쟁의 신이란 말이 있죠. 포병의 화력이 든든하게 받쳐줘야 모든 전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농담처럼 뭐 우리 대한민국 국방부 포방부라고 부르는데 그만큼 우리가 왜 포를 많이 갖고 있냐 하면 전쟁에서 6.25에서 겪어봤기 때문에 포가 얼만큼 중요한지. 그래서 그것이 K9이라는 우수한 자주포도 자주포지만 바로 우리 이근우 중사님과 같은 이런 정말 훌륭한 전사들이 바로 이런 장비들을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는 너무나 지금 가슴이 벅차오르고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뭐 이런 얘기 자꾸 하면 뭐 나이 든 티만 나는 거지만 역시 어렸을 때 우리 스스로 무기 이제 뭐 자주국방 이런 얘기 나오고 그때 아무것도 없던 시절이 기억이 안 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지금은 세계 자주포 시장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 K9이 그리고 해외에서 유저 클럽이 열리고 그리고 국제과적 교육을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이런 걸 보면은 그 젊은 분들은 이게 당연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세대는 우리 같이 엮어대죠. 우리 세대는 아 싫어요. 그냥 이런 거 볼 때마다 우아하는 생각이 매번 새로 드는 거. 그리고 이근우 중사님 같이 이런 이제 천병에 계신 분들 이 또한 이 역할을 또 리드하고 있다 이런 생각들이 좀 들면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저희가 그 엔딩을 하려면 보시긴 했습니다만 진짜 안 해보셔갖고 MSG로 끝나거든요. 근데 M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게임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본 게임 2회 이때 같이 하시면 돼요. M 할 때 같이 하시면 됩니다. M 알아서 다시 해볼게요. 자, 오늘 본 게임 여기까지입니다. 본 게임은 OTT 웨이브와 K판 유튜브를 통해서 언제든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활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는 육군 국제과정 K2 전차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본 게임 2의 MSG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진짜 든든하네. 진짜 말씀해보니까. 네. 용사수. 아니 요즘 포병 너무도 힘들어하던데 인원들도 부족하고 그래가지고 지금 가슴이 아파요 보고 있었는데 그래도 이제 A2 좀 들어오고 하면은 좀 이런 부정 문제가 어떻게 좀 많이 괜찮아질 것 같아요.